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주간 종합뉴스 시작합니다. 경기 남부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과천과 화성 등 재건축 지역과 경제, 교통 등 호재가 있는 곳의 상승률이 두드러졌는데요. 부동산 업계는 앞으로도 이 같은 양상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보도에 김성원 기자입니다. 재건축이 진행 중인 과천시 벼량동의 한 아파트 단지 공사 현장입니다. 부동산 플랫폼 업체 직방이 수도권 지역별 아파트 매매 가격 변동률을 조사했는데 이곳이 최근 1년 동안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인근 부동산 업체는 준공 후 입주권이 주어지는 조합원 지위 양도금이 지난해보다 2억 원가량 올랐다고 설명합니다. 지금 1, 2억 정도 올라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왜냐면 지금 공사비가 원체 많이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평당 심지어는 1,000만 원 수준까지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일반 분양가도 올라갈 것이다. 직방의 통계에 따르면 과천시가 9.4%로 가장 높은 상승폭을 보였고 화성이 8%로 뒤를 이었습니다. 성남시 분당구와 수원시 영통구, 하남, 용인 수지구 등이 잇따라 순위권에 들면서 수도권 이남 지역의 집값 상승이 두드러졌습니다. 한국부동산원도 같은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오른 것으로 분석했지만 플랫폼 업체와는 차이를 보였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보면 지난해 3월 과천의 평균 아파트 매매가는 14억 9천여만 원이었지만 올해 같은 기간 15억 7천여만 원으로 6.4% 올랐고 화성은 4억 8천여만 원에서 5억 2천여만 원으로 7.5%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집값이 오른 곳은 대체적으로 재건축 사업이 완료된 새 아파트이거나 재건축 사업이 진행 중인 지역이었고 우수한 교통 여건과 생활 여건을 갖춘 단지로 분석됐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반도체 클러스터나 GTX 계통 같은 여러 호재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지역들이 먼저 반영이 되는 거고요. 거기서 조금 더 나가게 되면은 이제 천안이나 평택 같은 지역까지도 반영이 되는 거예요. 부동산 업계는 총선 이후로도 부동산 정책이 기존과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는 한편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 현상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BTV 뉴스 김성원입니다. 안양 평촌 신도시의 목련 2단지 아파트가 내년 리모델링 공사에 들어갑니다. 조합원 과반 이상의 찬성으로 분담금과 이주 절차 등이 확정되면서 오는 9월부터 이주를 시작할 예정인데요. 안양에서는 첫 번째 리모델링 사례라는 점에서 다른 단지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2년 12월 안양 평촌 신도시에서는 처음으로 리모델링 사업 허가를 받은 목련 2단지 아파트. 허가 이후 1년 4개월 만인 지난달 16일 조합원 총회에서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서 리모델링 사업을 확정했습니다. 모든 사업에서는 이제 찬성하고 반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택법상에서 보면 우리 과반수 찬성으로 모든 거를 의결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조합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과반수 이상을 찬성으로 해서 모든 안건이 가결이 돼서 신속하게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평촌 목련 2단지 리모델링 조합은 곧바로 이주 절차와 함께 착공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이달 초 이주비와 중도금,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해 금융기관을 선정했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인 허그의 보증만 받으면 사업비를 확보하게 됩니다. 이후 조합원들에게 이주 신청을 받은 뒤 오는 9월부터는 이주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조합 측은 안양 지역 여러 곳에서 추진 중인 재개발 지구가 올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 입주가 시작되는 만큼 이주 여건도 좋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주 문제가 제일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현재 조합에서는 금융기관을 선정을 했고 인근에 재개발 지역들이 입주하는 단지들이 많기 때문에 올 하반기에는 우리 조합원님들이 이주하는 데는 굉장히 좋은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목련 2단지 리모델링 조합은 내년 상반기에 성면 제거와 건축을 위한 안전 점검을 한 뒤 하반기부터 공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지난 1992년에 입주해 올해로 32년 된 안양 평촌 목련 2단지 아파트. 평촌 신도시에서 첫 번째로 진행되는 리모델링 사업이 일정대로 진행되면 주민들은 오는 2028년 말쯤 새 아파트에 입주하게 됩니다. BTV 뉴스 이창호입니다.
이천시가 화장장을 만들기 위해 100억 원의 지원금을 내걸고 대월면 구실이를 건설 예정지로 선정한 바 있는데요. 그런데 예정지 주민들이 선정 한 달 만에 사업을 철회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시는 당초 올해 착공할 계획이었지만 전체적인 사업 진행이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백창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천시 대월면 구실이 60-6번지입니다. 시는 지난 3월 12일 화장시설 설치 후보지 공모 심의를 통해 최종 사업 부지를 이곳으로 선정했습니다. 시의 계획대로라면 올해 하반기부터는 화장장 공사가 진행돼야 했는데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구실이 주민들이 화장장 사업을 철회해달라며 철회 요구서를 제출한 겁니다. 주민들이 철회 요구서를 낸 이유는 사업 신청 당시 화장장 위치가 어디인지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이제 신청 받을 때 이제 그 신청 마을에서 이제 그 주민 동의를 받는데 그 부지에 대한 이제 정확한 설명을 안 했대요. 이천시는 아쉽지만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히고 후보지 공모 절차를 다시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만 대월면 주민들의 반대로 화장장 건립 계획이 틀어진 만큼 새 후보지를 결정하는 데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구실이와 함께 예비 후보지로 접수된 도리리는 같은 대월면에 속해 있어 주민들이 반대 의견으로 돌아선 데다 다른 예비 후보지인 율면 월포리의 경우 충북 음성군과 가까워 선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당초에 또 신청했던 이제 세 군데 중에 그 도리리도 신청을 했는데 거기도 근데 처음에는 신청했다가 지금은 또 그 같은 대월면이다 보니까 이제 또 반대로 돌아선. 한편 율면 월포리 관계자는 구실이의 사업 포기 소식에 따라 이천시의 후보지 재모집 기간 중 다시 사업 신청에 도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BTV 뉴스 백창현입니다. 인천 서구에 있는 수도권 매립지는 경기와 서울, 인천 등 수도권 3개 광역지자체가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3년여 전부터는 매립지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지자체마다 폐기물 반입 할당량을 받아 매립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서울과 경기도 지자체들의 반입량이 매년 할당량을 초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보도에 배상민 기자입니다. 인천 서구의 수도권 매립지. 매립지 사용 종료를 1년여 앞둔 지난 2015년 환경부와 서울, 경기, 인천 4자는 협의체를 만들어 매립지 사용 연장을 결정했습니다. 대체 매립지를 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쓰고 있는 3-1 매립장의 효율적 이용과 안정적인 매립을 위해 2020년부터 생활 폐기물 반입 총량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 권역별로 반입량을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연도별 할당량 대비 반입량을 살펴보면 인천을 제외한 서울과 경기는 반입량이 할당량을 매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기준 경기도는 고양시가 157%, 남양주 134%, 김포 120%, 안산 114%, 화성 105% 순이며 서울의 경우 강서구 185%, 동대문구 157.2%, 구로구 156.1%, 영등포구 147%, 양천구 133.9%로 집계됐습니다. 할당량을 초과하면 초과율에 따라 반입 수수료의 가산금이 붙게 되고 최대 12일 반입 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 같은 제재에도 불구하고 3자가 합의한 반입 총량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지자체들은 할당량을 지키려고 하지만 쉽지 않다고 말합니다. 인구가 계속 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그거를 맞추기가 이렇게 쉽지가 않죠. 할당량 자체가 줄어들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비율 자체는 높아져서 그렇지 전년 대비에 들어가는 매립량은 줄어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도 이번에는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폐기물 배출은 기초자치단체 사무로 광역단체가 권고할 뿐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어서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폐기물 배출 감축을 강제할 수 있도록 제재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는
22일 경기도청, 26일 공사, 30일 서울시청에서 기초지자체 폐기물 담당자를 대상으로 대체 메리지 3차 공모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 지난해 1월이었죠. 화성 동탄 신도시에는 한 신축 주상 복합 아파트의 점포주들이 수변 경관을 가린 돌 담장 때문에 울상을 짓고 있다는 내용 보도해 드렸는데요. 그로부터 1년여 만에 문제 해결의 물꼬가 트였다는 소식입니다. 200여 점포주들은 간절한 기대감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임세혁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해 1월 아파트 입주가 시작된 이후 1년 3개월이 지났음에도 상가 점포들은 여전히 텅텅 비어 있습니다. 전체 230여 점포 가운데 입점을 마치고 장사 중인 점포는 현재 50여 곳이 고작입니다. 수변 상가의 경관을 막고 있는 돌담장 때문에 입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문제를 인지한 시행사는 돌담장 제거를 위한 공사비 부담을 약속했지만 이미 아파트와 상가에 대한 사용 승인이 떨어진 뒤였기에 화성시의 허가 없이는 공사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정말 절박하고 답답했죠. 돌담장 때문에 점포가 안 들어오니까 다른 점포도 연달아서 입점을 안 하고 있고. 최근 이런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화성시가 아파트 입주민 동의가 있다면 공사 허가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점포주들에게 전해왔고 이 내용을 접한 아파트 대표단이 회의를 거쳐 지난달 말부터 입주민 동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까지 아파트 428세대 가운데 60%에 가까운 240여 세대가 찬성의 뜻을 나타내 40여 세대의 동의만 더 받으면 충족 요건인 입주민 3분의 2 찬성에 도달한다는 설명입니다. 돌담장을 없애더라도 장마철에 안전상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작년 장마철에도 보셨지 않습니까? 상가가 텅텅 비어 있으면 입주민들께서도 불편하실 겁니다. 부디 상생을 위해서 많은 참여와 좋은 결과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1년이 넘도록 속타는 심정을 호소해왔던 상가 점포주들. 길었던 수변 상가 문제가 과연 이번에 해결될 수 있을 것인지 주목됩니다. BTV 뉴스 임세혁입니다. 올해는 세월호 참사 10주기입니다. 세월호 피해자 지원법에 따라 들어설 4.16 생명안전공원은 당초 이번 추모 행사에 맞춰 완공될 예정이었지만 아직 착공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업비 책정이 수차례 변경되면서 착공이 미뤄진 건데요. 정부와 안산시는 올해 10월 착공을 약속했지만 이마저도 불투명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박희분 기자입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한 4.16 생명안전공원이 들어설 부지입니다. 안산 단원고와 가까운 화랑호수 옆 10,000제곱미터 규모의 공터입니다. 정부는 지난 2019년 이곳에 추모공원을 조성하기로 발표했습니다. 공원 내 봉안시설까지 건립해 평택과 수원 등에 흩어져 있는 희생학생들의 유해를 함께 안치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추모공원이 들어서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 아이들의 고향이 안산에 못 데리고 온다는 그런 죄책감도 좀 많아요. 그래서 마음속엔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좀 빨리 데리고 싶은 데려와야 하는데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많아서 당초 계획으로는 세월호 10주기인 올해 완공 예정이었지만 공사는커녕 아직 첫 삽도 뜨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초 착공 직전 기획재정부가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결정하면서 제동이 걸린 겁니다. 453억 원이었던 사업비가 건축비 상승 여파로 500억 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돼 재검토가 이뤄졌고 사업비는 492억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 최종 사업비는 또다시 바뀌었습니다. 건축물 연면적을 20% 줄이고 사업비를 509억 원으로 늘리는 방안입니다. 수차례 사업비가 바뀌면서 착공만 미뤄지고 있는 상황.
최근 안산시는 이르면 오는 6월, 늦어도 10월에는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국가가 약속했던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는 지금 기재부를 통해서 정리가 좀 돼가고 있는 중이고요. 올 6월 달 기준으로 저희가 착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불투명하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다시 시작해야 하는 행정 절차 등을 고려하면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르고 지금까지 미뤄져온 착공이 또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경기도 의회에서는 정부와 지자체가 추진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는 목소리까지 나왔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행정 절차를 지금 이행이 됐다 하지만은 기본적인 행정 절차를 이행하는 데가 6월에 완료하고 10월에 한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첫걸음도 못 내딘 거예요. 정부와 지자체, 해당 지자체인 안산시가 의지가 없는 거예요. 정부와 안산시가 약속한 4.16 생명안전공원의 준공 시기는 2026년. 차일피일 미뤄지는 동안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의 마음은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박희봉입니다. 보이스피싱 피해 여성이 직접 범인 수사에 나선다는 올해 초 흥행 영화 혹시 보셨습니까? 이 영화의 모티브가 된 실제 사건의 주인공이 화성시 정남면의 주민이라고 하는데요. 영화 시민 덕키를 통해 지역에서 일약 스타로 떠오른 화성 시민 김성자 씨를 만나봤습니다. 임세혁 기자입니다. 화성시 정남면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김성자 씨. 올해 1월 개봉한 영화 시민 덕키의 실제 주인공입니다. 영화가 실화를 바탕으로 했다는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누적 관객 170만 명으로 흥행에 성공해 유명 인사가 다 됐습니다. 김 씨는 아직도 이런 유명세가 어색하기만 합니다. 잘 견뎌줘서 고맙다는 소리 하는 사람이 많고요. 너무 대단하다고. 얼떨떨하고 좀 많이 쑥스럽고. 지난 2016년 피 같은 돈 3천만 원을 피싱 사기로 빼앗기고는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다는 김 씨. 충격으로 시리에 빠진 나날을 보냈지만 자신과 함께 울며 걱정해주는 세 자녀를 위해 이대로 무너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자 다시 삶의 의지를 다잡을 수 있었습니다. 애들이 울면서 맨날 엄마 걱정하니까 또 엄마로서 그러면 안 되니까 애들 때문에도 힘을 받아야 되니까 그냥 어떻게 하든 잡아야 되고 용기를 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가장 컸죠. 김 씨는 각고의 노력을 통해 피싱 범죄단에 대한 정보들을 입수했고 이는 경찰이 검거에 성공하는 데 큰 역할까지 했지만 정작 사기당한 돈을 되찾지도 큰 포상금을 받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가 흥행하고 얼마 전 화성시로부터 자랑스러운 시민상을 받는 등 의미 있는 일들이 생겨 위안이 된다는 김 씨. 국민들이 보이스피싱을 항상 경계하고 또 경계했으면 한다는 김 씨는 만약 주변에 피해 이웃이 생길 경우 함께 울어준다면 이웃에게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주위에 어떤 사람이 나한테 나 이런 일을 당해서 힘들어 하면은 물이라도 한 잔 마시면서 얘기를 해주면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굉장한 원동력이 생기니까 내가 안 당했다고 외면하지 말고 용기와 희망을 줬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게 살고 싶고 이제는. BTV 뉴스 임세혁입니다. 끝내는 119초 안전교육. 오늘은 119에 신고 잘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위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이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불이 났어요. 사람이 쓰러졌어요. 나의 위치를 몰라서 지금 조난을 당했어요. 이렇게 도움이 필요한 내용을 한 문장으로 간결하게 이야기해주세요. 소방력이 얼마나 가야 하는지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나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건물의 신도로명 주소, 번호, 건물 번호까지 확인해 주시면 좋고요. 내가 있는 건물의 호실, 상호명까지 알려주시면 저희가 정확하고 빠르게 찾아갈 수 있습니다. 해안가나 산속, 도로명 주소가 없는 이런 야외에서 조난을 당했다면 국가 지점 번호를 꼭 확인해 주시고요. 만약 고속도로 위에 있다면 갓길에 이정 좌표를 찾아 불러주세요. 저희가 빠르게 슈슝 찾아갈 수 있어요. 건물 안에, 엘리베이터 안에 갇히게 됐다면 승강기마다 있는
비상 버튼벨이 있어요. 비상 호출벨 근처에 승강기 고유 번호를 찾아서 꼭 불러주세요. 엘리베이터마다 다른 구출 매뉴얼을 저희가 빠르게 확보할 수 있고 정확한 위치까지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119에 신고한 전화로는 절대 다시 통화 금지. 지인과 가족들에게 이 상황을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더욱 중요한 것은 출동하는 대원이 여러분에게 다시 전화를 걸 수 있어야 해요. 얼마나 소방력이 더 가야 하는지, 응급처치 안내 등을 더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신고자와 소방관 모두에게 중요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문자, 영상통화, 긴급신고 앱으로도 신고할 수 있는 다매체 신고 서비스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자신이 빠르고 편한 방법으로 119에 신고하시면 되고요. 119, 112 긴급신고 통합 서비스도 함께 운영하고 있으니 전국 어디서나 위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119나 112 아무 번호나 눌러주시면 저희가 빠르게 슈슝 여러분 곁으로 찾아갈게요. 안녕!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의 이규엽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119에 신고할 수 있는 다매체 신고 서비스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19에 신고할 때는 대개 신고 전화를 많이 하시죠? 다매체 신고 서비스는 음성 신고가 어려운 청각 장애인이나 외국인, 다문화 가정 및 노령층에 다양한 신고 방법을 제공하기 위해 도입한 신고 서비스입니다. 음성 통화가 곤란한 상황에서 짧은 문자 및 사진, 영상 등을 첨부한 119 문자 신고 방법이 있습니다. 수신자를 119로 지정하여 도움이 필요한 내용을 문자로 입력하거나 상황의 사진을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문자를 전송하면 119에서 휴대전화의 위치를 조회하여 출동합니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의 119 신고 앱을 이용한다면 간단한 터치만으로 119 신고가 가능하고 신고자의 현재 위치를 GPS로 상황실로 전송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르고 정확한 위치 추적이 가능하여 신고자가 자신의 위치를 모를 경우 빠른 출동이 가능한 방법입니다. 건물 등의 지표가 없는 야외에서 조난을 당했을 경우 매우 유용한 신고 방법입니다. 청각장애인이나 외국인에게 유용한 신고 방법으로는 영상통화 신고가 있습니다. 휴대폰에서 119 번호를 누르고 영상통화 혹은 페이스타임을 누르면 관할 지역의 119 상황실로 연결됩니다. 수화나 종이에 적은 신고 내용을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현장 상황을 전달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119 신고는 이렇게 쉽고 빠른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119와 112가 공동 대응 신고 체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어디로 신고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면 긴급 신고 번호 119 또는 112 중 한 곳으로 신고하시면 소방과 경찰이 도움이 필요한 곳으로 출동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119에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급한 상황에서 당황하지 마시고 침착하게 신고하시면 저희가 어디든 달려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BTV 주간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